안녕하십니까. 6.13 프로젝트 공생 임정섭입니다. 드디어 6.13 지방선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로 23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만큼 그만큼 전 국민들의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선거였지 않았나 싶은데요. 광주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용섭 당선자를 새로운 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민선 7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의 미래를 밝혀줄 경제시장이죠. 이용섭 당선자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13 프로젝트 공생 특별방송에서는 이용섭 당선자와 함께 앞으로 광주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정책들로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용섭 당선자를 만나기 전에 이 시간을 보다 알차게 채워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언제나 광주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문창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곁에는 늘 공생과 함께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똑소리 나는 대변인 역할을 또 했던 분이죠. 김혜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혜민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이용섭 당선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무려 광주 지역에서 84.1%의 엄청난 지지율, 예.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예. 받고 이제 선택이 되셨는데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기분도 좋으시겠습니다만 그만큼 좀 얻기가 힘겹지 않을까. 당선 소감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좀 인사 말씀 드릴까요, 먼저? 예. 우선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삼수 끝에 이번에 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멀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를 발전시켜서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광주 발전 정책을 소신껏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 모시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에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다른 새 후보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취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할 일이 참 많으실 시간에 이렇게 바쁘게 모셨는데 먼저 근데 다른 방식의 혁신위원회를 꾸리셨다고요? 예, 이제 당선이 되고 제가 이제 취임은 7월 2일 날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이제 전통적으로는 인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그렇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광주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광주가 이제 제가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광주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거기 위원장으로 광주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도 하시고 존경도 하는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을 모셨고요. 이 혁신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이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 광주에 해결해야 될 현안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랄지 군공항 이전, 어등산 뭐 단지, 관광단지 조성 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과 공직자들하고 치열한 논의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 위원들은 저하고 선거를 함께 치렀던 캠프에 있는 제 동기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학계랄지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예, 자 벌써부터 이제 출발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시장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시민들 자신의 바로 곁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더 원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용섭 당선인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참 많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광주광역시 시장으로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도 공직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사적이지만 쉬는 날 주로 뭐 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가신다든지 이런 취미 활동 같은 거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광주시장이니까 광주는 또 맛의 고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지, 칼퇴하시는지. 광주에 대해서 어떤 광주를 만들고 싶고 광주시장님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광주시장을 출마하게 되셨는지 그런 이유도 궁금해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중에서 쉬는 날 뭐 하세요?라는 질문이 첫 질문이었네요. 저도 뭐 일반 시민들과 비슷하게 지내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공직 생활할 때는 이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산업사회 때였기 때문에 실은 저는 노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일만 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취미는 산에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산에. 산에 갈 때 이제 혼자 주로 가고요. 저는 이제 물 한 병하고 메모지 한 장하고 볼펜만 들고 갑니다. 메모지와 볼펜을 왜 들고 가시나요? 다 이제 산에 산에 가시네. 오르고 내릴 때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 하나가 네. 이제 정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접대비 실명제다, 뭐 현금 영수증제다 이런 걸 제가 다 했는데 그러한 정책들의 대부분이 제가 산에 오르고 내릴 때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는 변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에 오르내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산에 오르내리면 자연은 우리하고 얘기가 됩니다. 이제 오르고 내리면서 풀하고 나무하고 바람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날 산에 갔다 와서 머리 자르고 목욕하면 그날은 이제 최고의 날이죠. 피부로도 쫙 풀리고 예.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고 예. 등산을 자주 하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광주 음식, 지인이 광주에 왔을 때 추천해 줄 수 있는 광주 음식은 이거다라고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오리탕을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음식은 아주 안 가리고 모든 걸 잘 먹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광주를 미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맛깔스러운 예. 음식. 근데 광주의 대표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요. 예. 뭐 떡갈비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고 뭐 한정식이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왜 춘천의 막국수, 전주의 비빔밥처럼 대표 음식이 없을까 하는 게 저의 이제 불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해서 대표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가면 그거 꼭 먹고 와야 돼. 뭐 천안 호두과자 거기 가면 천안 호두과자 꼭 사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주의 비빔밥 같은 경우는 내수도 많지만 수출도 참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 음식을 만들 것이고요. 광주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5,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이 음식은 지금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 고급 음식, 더 비싼 음식은 아무래도 서울이 더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선에서 시민들이 광주에 왔을 때 마음 놓고 이렇게 즐기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광주만의 음식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광주만의 음식을 만들겠다. 예.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기 전에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은 뭔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탕 이런 오리탕 걸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예. 오리탕이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 농부의 아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가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 뭐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절회가 있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빨랫감 갖고 어머니한테 시골에 오면
어머니께서 이제 오리가 남자들한테 좋다 하셔가지고 제가 오는 날은 한평장에서 이제 오리 한 마리가 꼭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오리고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오리피.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몸에 배서 그런지 몰라도 오리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은 5,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음식을 개발하면 오리탕 주인들은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오리탕이 빠지라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듯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이 방송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칼퇴를 하시나요? 공직계 30여 년 계셨으니까 또 근데 노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전에는 칼퇴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칼퇴근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산업사회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무엇이든지 생산만 해놓으면 초과 수요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이게 휴일이 없었어요. 그 어떤 날 집에 있으면 제 처가 그랬어요. 아, 당신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냐고, 회사에 가라고. 이제 그럴 정도 우리는 일에 중독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과 수요의 사회에서 초과 공급의 시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팔리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실, 근면하고 암기 잘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지금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근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해가지고 개슴츠레하고 있는 머리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극장에도 가고 산에도 오르면서 거기서 나오는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잘 적으면 강주가 1년 먹을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칼퇴근 매일 뭐 6시까지 퇴근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칼퇴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군요. 저도 불현듯 뭔가 금방 생각났거든요. 이용석 후보께서, 아니 당선자께서는 그러면 나 없으면은 광주가 잘 안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일자리 부위원장 할 때 지금 이제 당선된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중앙에서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일자리 정책이고 본인께서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맡으시고 저를 부위원장을 맡겼는데 그걸 9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강주에서 많은 분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문자로 지금 강주가 매우 어렵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내려와서 강주 경제 살려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안이 있지만 여기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지지율은 계속해서 1위로 가고 있고 그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은 저를 낳아주시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이제 격려하면서 키워주신 고향분들에게 결초 보은하는 것이 출마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여기 출마했을 때 어떤 당의 대변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라니까 이용섭은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강주에 내려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화를 많이 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번에 3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강주시장 자리를 일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자리로 생각했단다면 중앙에 있죠. 훨씬 더 질 좋은 더 급여 수준도 높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일자리가 서울에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내려온 건 이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도 지금 이제 막 입이 막 심심하시죠? 지금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궁금하신 건 많으실 것 같은데. 광주시장에 3번이나 도전하실 때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시장에 당선되셨는데 광주는 나에게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광주는 나에게 무엇이다. 광주는 저에게는 운명이죠. 운명이고 숙명이고 소명이다.
제가 실은 서울에서 이제 그 강주시장 3번째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아니 나가려고 하면 좀 큰데 서울시장 나가지 뭘라고 광주까지 가느냐.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장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그 쓴 책 중에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강물에서. 그래서 1살 내지 2살이 되면 바다에 나갔다가 짝짓기가 시작되면 다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났던 모천 민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어서 이제 행시를 합격해서 강주를 떠나면서 저는 연어처럼 언젠가 다시 강주에 내려와서 제 고향 분들과 함께 마지막은 강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어가 민물로 다시 돌아온 까닭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용섭도 강주에 다시 돌아온 것은 제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워보고 싶은 그런 꿈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은 많은데 계속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하시는 점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현안들 좀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현안들이 어떻게 더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 시도민들께 그래서 시민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하나하나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뭐 취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기 안에서도 할 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창출해주고 경제가 더 발전되면 좋겠죠. 노인들이 건강하신 양반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런 양반들을 어떻게든지 하루 참말로 담배값이라도 하다못해 술값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지요. 2호선이 지금 한 10몇 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 끊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원형으로 서울처럼 2호선처럼 그 광주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학생 등교 시간이랑 그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버스를 못 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하철을 2호선, 3호선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시장님께서 저희 광주 2호선, 3호선을 더 늘려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렇게 광주 지역 현안 VCR에 저희가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거는 광주형 일자리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이제 짚어주셨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또 광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생이 그동안 했던 공약들 중에서 2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공원 일몰지와 광주 군공항 이전 이렇게 2가지 문제를 더해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자리 창출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들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하시고 근데 일자리는 모든 국민의 또 바람이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 광주에서 풀 수 있을까요? 3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 뭐 이런 전기 전자 광산업 이런 산업들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올리면서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강주 공동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전공대도 우리가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랄지 콘텐츠 산업, 우리에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키울 것입니다. 3번째 전략은 이제 마지막 전략인데 이게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건데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해서 이걸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양 강주의 정의로움, 그리고 예양 강주의 전통 문화예술, 그리고 미양 강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2,000개에 달하는 전라남도의 천혜의 선과 해안선, 이걸 이제 융복합시켜서 이걸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광주 가야만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국제 관광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사랑과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200만 광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터무니없는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만 저는 시민들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주 지역 일자리, 독특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자리하면 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늘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동안? 저도 한 10여 년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골머리를 알아오셨을 텐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뚜렷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학에 가서 학생들 이제 매년 이렇게 특강을 하거든요. 청년 창업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 지표보다도 체감 청년 실업률이 24%에 육박한다는 그 정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당선인께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로드맵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문창현 박사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창업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1년에 한 700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근데 300만 명 이상, 절반 가까이가 창업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예를 들면 공무원, 의사,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대기업 이런 안정적인 직장으로만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런 도전을 기피하고 창업에 뛰어들지 않을까? 어떤 회사에서 실리콘밸리에 창업에 성공한 대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선생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몇 번 만에 창업에 성공했습니까? 답변은 약 2.8회였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2번까지는 실패하고 3번 만에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을 못하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설령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의 사다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창업에 대한 활성화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업성과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모험 자본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도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스케일 이런 이제 초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이제 커 나갈 때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통상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창업에서 5년 넘길 때까지 그걸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스밸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창업에서 넘어가는 그 비율이 한 27%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들은 한 40%가 넘는데 그래서 창업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M&A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대책들을 지금은 많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제가 첫 번째 방문한 게 아이플렉스라고 그 창업단지를 가서 우리 청년들 격려도 해줬고 그 부분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광주 지역의 청년들은 2번 정도 실패를 해도 지원을 잘 해주시나요? 예, 그렇게 해야죠. 3번 만에 성공해야 되는 정부와 겁니까? 함께 노력해서. 자,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참 이번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었고요. 사실 현 윤장희 시장께서도 취임 초기에는 조금 공로를 많이 마련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워낙 이 찬성이 강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는 거로 결론을 냈었고 진행을 했는데 다시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방식이라든지 공론을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용섭 당선자께서는 역시 공론화를 통해서 건설 방향을 찾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제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할 겁니다. 다만 이제 재정 적자 그리고 안전성 문제, 기술성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늘어지게는 안 할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한 15년 가까이 논의를 했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속하게 되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고 제가 이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전문가들과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만 원래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전후에 방공호 개념도 있었습니다. 지하로 간 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료라고 하는 게 공해성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하로 가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이란 말은 지금은 안 씁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 도시철도 2호선을 강주다우게 건설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걸 강주의 명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외지인들이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강주에 가면 그 도시철도 타보고 와봐. 그 도시철도 한번 딱 타면 강주의 전체를 볼 수 있어 하는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인데 하여튼 그거는 더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과 논의를 할 것이고 하여튼 건설은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자 확답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그럼 공원 일몰제의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도 해당되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광주시에서는 그래서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25개 공원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선인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또 공원 일몰제가 일단 먼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김혜미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공원이라는 게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사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실제 공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로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토지 수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은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해당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해제됨으로써 자유롭게 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인의 재산권은 확보가 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1인 시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또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변호사분들 말은 참 어떤 말을 들어도 참 어렵게 들리는 뭔가 그냥 쉬운 말을 해도 법적인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2020년이면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현석 당선인이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떤 공원을 얼마나 또 매입을 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혜민 변호사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사유지를 수용 절차도 없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할 경우에는 이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이제 공원 기능이 상실해 버립니다. 근데 강주 입장에서는 이 많은 공원을 확보해야 예를 들면 미세먼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원들을 다 매입하려면 2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부지만 매입하는데도 1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강주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강주의 재정 자립도는 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이걸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민간이 그 공원의 일정 부분은 자기가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미 이제 그 네 군데인가요? 5군데를 했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원의 한쪽 부분에다가 아주 고층의 아파트를 막 짓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공원을 많이 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LH 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데를 참여시켜서 설령 사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공공적 이익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고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보완 방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현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참 첨예한 이해관계가 광주와 전남 지역이 함께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이것도 이번 민선 7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 문창희 박사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게 정말 민감하고 참 골치 아픈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민선 7기에서는 해야죠. 시급히 이걸 해결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이제 작년 말에 지금 이제 시에서 그 이전 부지 그 적정 용역을 해가지고 총 이제 4개 부지를 전남에 있는 4개 부지를 그러니까 영암, 신안, 해남, 무안 이렇게 이제 4개 부지를 이렇게 이제 그 선정을 했거든요. 이제 총 4개 군의 6개 지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프로세스가 이것은 이제 국방부에다 이제 제출을 했고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작전성 개념 검토를 여기에 과연 군 공항으로서 적정한지 그렇죠. 이걸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 투표를 이제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공항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지 여부가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그렇죠. 연말에 그게 이제 결정되는 프로세스인데 민선 7기 와서 이제 그 우리 이제 당선인께서 우리 전남에 이제 우리 당선인하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걸 좀 큰 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예. 그 이제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대상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군데를 국방부에 올라가 있고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옮기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제 저는 군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매우 지금 어렵거든요. 힘들고 또 이제 민간 공항까지 옮기게 되면 거기 한 250만 평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나 국제 놀이 시설을 만들게 되면 광주가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도 저 군공항에 오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혜택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4, 5천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영록 지사가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되셨고 또 기초자치단체 장들도 새롭게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조기에 이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소음이 좀 나더라도 주민들이 없으면 큰 피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 관계입니다. 금년이 실은 그 전라도 지정된 지 1000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천년을 번영의 천년으로 맺고 가려면 저는 이제 지금처럼 광주와 전라남도가 매 사안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뿌리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은 단일 경제 공동권, 통합 경제 공동체를 봐서 상생과 동반 성장의 길로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해당 지자체 장 그리고 김영록 지사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광주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안 2개 그리고 저희 공생 프로젝트 팀에서 선정한 현안 2가지 이렇게 4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용섭 당선인의 해결 대안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 과제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용섭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공약이죠. 네,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이용섭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의 약속. 12조 원 일자리면은 광주의 한 해 예산이
2조, 3조 이렇게 되죠. 예.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조 원 일자리 뉴딜 경제 자유구역 조성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우선 그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잘 아신 것처럼 경제 자유구역은 세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선진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8개가 있었는데 새만금이 이제 새만금 청으로 흡수되면서 7개가 있는데 이제 강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7개가 있는 지역들은 외국인 투자 기업 수도 늘어나고 대부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인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해서 이번에 이 경제 자유구역을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산업자원부에서 경제 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주는 특별한 산업도 없고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예. 지정할 수 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느냐? 빅그린 산단, 그리고 도시첨단 산단, 그리고 군공항 아까 이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 지역. 그리고 강주역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죠. 네. 강주역. 이 4군데 한 16평방 킬로미터를 지정을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현재 조성 중인 그런 공단이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별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예. 아까 12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민간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제 민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강주시가 부담할 금액은 한 그중에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한 해에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지정을 받으면 경제 자유구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주 예산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되고 재량성이 있는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게 되면 한 15조 원의 외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또 늘어나는 세금 수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4군데의 땅을 사두면 광주 시민들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각자가 자기 리스크하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자유구역 조성하는데 광주가 꼭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리고 민선 7기 이용섭의 약속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수도 광주라고 불리기는 합니다만은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또 문화 전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또 시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까지 말씀을 하셨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문화수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캠프에 있는 스태프들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1년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유료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문화전당에. 저보고 질문하신 겁니까? 그냥 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바로 인근에 담양에 소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세원에 1년에 25만 명이 갑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250만 명이 갑니다. 우리가 아시아 문화 수도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7천억 들여서 아시아 문화 전당을 들였는데 16만 명밖에 가지 않고 저하고 그날 같이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바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제 기능을 하고 강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시아인들, 세계인들이 강주 가자, 아시아 문화 전당에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 체계 그리고 컨텐츠, 프로그램, 시스템 이걸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기 국립이죠. 때문에 예. 강주가 완전히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그 문제를 협의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송경리역에서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예지인들이 들어오면 적어도 우리가 문화수도가 되려면 그 예지인들이 와 여기가 강주구나 할 수 있는 강주만의 얼굴, 강주만의 느낌, 강주만의 분위기 이런 게 확 밀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다못해 전주에만 가더라도 톨게이트 들어가면 기아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저 뭐 새로 만든 울산인지 창원인지 강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길거리부터 가로등부터 간판부터 강주다웠게 완전히 재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365일 각 지역이 각각의 특색을 갖추어서 축제와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이것저것에 뭐 전시관, 미술관 그리고 이런 문화관, 국악의 전당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서울에 있다가 강주에 내려와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제 서울에 친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는 문화의 도시니까 어디 창한 데나 판소리 하는 데 가자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악의 전당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국악의 전당. 예, 거기는 예.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시만 되면 국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문화수도라고 하는 것은 강주란 도시가 문화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비되고 생산되는 그런 도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주천도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만 한 19km인가요? 거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걸으면서 각 현장도 봤습니다만 강주천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맑고 많은 물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그리고 이제 금남로는 정의의 거리, 충장로는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5.18을 기념해서 5.18 상징탑도 만들고 전라북도에 이제 그 한옥마을이 있단다면 강주에 이제 문화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전통 문화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강주가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이제 강주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쭉 문화의 구상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민선 7기 이용섭의 약속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함께 보시죠. 가장 이용섭 당선인께서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싶으신 복지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2305년인가요? 그때 되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제 기억에 출산율을 아마 1.2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해 출산율이 1.05거든요.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이렇게 안 낳다가 어느 나라에 가서 또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 출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이 농번 국가에서 다산 국가였거든요. 그때 산하 제한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 아이가 둘 그렇죠. 이상이면 예. 세법에서 소득 공개도 안 해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틈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주 만들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게 이제 저건데 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공동체가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애를 낳으면 출산 뭐 마일리지들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지역화폐로 들여서
지역 이제 상가에 가서 돈을 네. 쓰게 하면 지역 상가도 살아나고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그렇죠. 수는 예. 없고 하여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주 공동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비상하는 광주를 이끌어갈 광주시장 이용섭 당선인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광주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꾼을 뽑았습니다. 선거는 이렇게 모두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저희 공생과 함께했던 유권자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민선 7기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모두가 주인이 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끝까지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 지역사회를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또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께서도 민선 7기 광주시정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공생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